뉴스킹 박지훈입니다. 3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뉴스킹스맨 시간인데요. 김수민 평론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이 관련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대가 재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꽤 오래돼서 아마 까먹으신 분들도 잊어버리신 분들도 그렇죠. 계실 것 같습니다. 재조사를 마치고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총 3편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멤버 유지 그 부분이 들어갔던 그 학술지 논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논문 질에 대한 부분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자, 이게 교육부에서는 좀 재조사를 해보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그것을 결국은 국민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지난 대선 때부터 네. 크게 이슈가 돼서 처음에는 이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 내부의 어떤 검증 대상이 아닐 뻔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국민대 동문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여러 문제 제기를 한 끝에 결국에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네. 예, 결국에는 좀 이게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표절률에 대해서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 예.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높은 표절률이 나왔었다라고 했는데 일일이 따져봤을 때 이것이 인용 부실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그렇게 좀 뭐랄까요. 표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부실적인 거는 맞는데 표절은 네.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론을 부실 낸 거네요.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적극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그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에 심사위원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크노 대학원이라는 게 원래 학술 논문 쓰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냥 학생들 취직 잘하고 사업 잘할 수 있게 하는 산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대학원. 근데 사실 이런 대학원이라고 할지라도 논문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논문은 이상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실한 논문이 예. 돼서는 안 되는데 일종의 이게 좀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좀 참작해가지고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미뤄왔는데 지금 조사 착수한 거 보면 8개월 넘겨서 결론이 난 상황이거든요. 네.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미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예. 늦어지면서 이거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네네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상으로는 모든 조사가 이제 6개월 안에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미 6개월을 넘긴 시점부터 이거 좀 눈치 보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 시선이 나왔고요. 결론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현재 그런 의혹의 시선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국민대가 지난 2014년에 이제 문대성 의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이 있을 때 네. 당시 심사했던 걸 보면은 보름 만에 표절 판정을 15일 만에 했어요. 내리기도 결과를 네. 내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것과 비교를 해가면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숙명여대에도 논문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숙명여대 예비조사에서 표절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조사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네. 이것도 역시나 이번 6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역시나 늦어지는 데 대해서 의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4월에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최종 판정이 났었어요. 조금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게 표절이 아니다가 아니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 그 정도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김건희 사건 너무 시간이 좀 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 두 경우 다 대선이 끝나고 발표가 된 거기 다 때문에. 직후에 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재검증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가천대는 이재명 논문은 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검증을 안 할 태세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교육부가 좀 역할을 했습니다. 양쪽 다. 교육부가
권고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특히나 교육부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와 관련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네. 한쪽만 뭐 검증하고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12월에 들어서서 가천대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논문을 재검증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은 하는데 비공개로 일단은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대선 전에 발표를 하지 못하고 대선 후로 발표를 하게 된 건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발표를 대선 전에 해버리면 대선 전에 어떤 효과나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우려가 뭐 이런 것 있으니까. 때문에 좀 피해가지고 일부러 좀 뒤로 늦춘 건데 물론 이제 숙제는 남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선이라든지 선거를 이유로 하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이런 발표를 늦춰도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물론 과제로 남겠습니다. 자, 한편 한동훈 장관 자녀 논문 대필 표절 의혹도 있고요. 박순애 장관 논문 표절 의혹도 지금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사례가 다른 것이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학술 연구자가 되려고 논문을 썼던 건 학위 논문들이에요. 네, 학위 논문이긴 한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당연한데 관행이었던 부분 때문에 좀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학자입니다. 학자입니다. 예,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논문의 중복 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더 강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강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걸리는. 예, 그러니까 표절 같은 경우도 뭐 단순한 인용 부실이었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참작을 받는 사례도 있었지만 네. 이 경우는 이제 학자인데다가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이제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 자녀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뿐만 아니라 스펙 쌓기 활동에 그렇죠.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그 처조카인 사람들까지 이제 좀 크게 미국 대학계나 이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네. 오늘 경찰국 출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 출범을 하게 되고요.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네.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서 졸속 강행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찰국, 총괄 지원과, 인사 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이렇게 3개 과에 1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에 12명은 경찰 출신입니다. 네. 이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후 경찰 안팎으로 불붙었던 이 신설 논란, 일단 당장에는 한 3개월 만에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반대 주동 세력으로 몰렸던 경찰대에 대한 개혁 문제, 또 경찰청장 임명 이런 시급한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는 8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네. 자,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 치안본부라고 했는데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네, 일단 뭐 사상 초유의 경찰 일선 조직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식이라든지 삭발 이런 투쟁까지도 등장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네. 이게 이제 원래 아랫선 쉽게 얘기하면 아랫선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그러면 관부들은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가고 이제 간부들도 좀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가 떨어지고 또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에 준한다 발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역대 경찰 역사에서 가장 큰 회오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국에 16개 자리가 있는데 경찰대 출신이 한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경찰대학교 배제한다 이런 얘기를 행안부 장관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기조가 드러난 인선이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16명 중에 12명이 경찰이라는 경찰인데, 것도 예. 특기할 만한 사안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행안부 장관 쪽에서는 경찰들을 많이 데려와서 의견을 많이 묻겠다라고 하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경찰 측에서는 저렇게 사람 데려가가지고 자기 사람만 들고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에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인사를 앉혔고요. 과장이 이제 3자리가 있는데 네. 이 3자리에 대해서도 한 자리는 행안부 쪽 자리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2자리도 이제 뭐 경대 비경대 이렇게 좀
분담을 시키겠다라고 아하. 이상민 장관이 일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침이 그대로 관철된 그런 인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권이 문제 같아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 폐지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혁, 뭐 경찰 개혁 이거보다는 인사권 장악이 우선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때문에 행안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네. 근데 또 행안부 장관이 원래는 경찰 인사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가 없고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임명 과정에서 제청 정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이 경찰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총경 이상의 인사들을 다룬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이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지금 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 경찰국 신설 관련된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야가 그동안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류삼영 총경 네. 그 증인 채택과 관련한 부분인데 일단은 청문회 때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행안부 첫 업무 보고 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청문회는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재송부 시한 인사청문 그러니까 보고서 그 재송부 부분이요. 시한을 5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통보를 예.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일로 했으면 이번 주까지거든요. 금요일까지인데 8일이면 다음 주에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냥 무시하고 임명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도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인사청문회 법상으로 보면은 행안위가 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한이 8월 8일까지입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 안 가고 8월 5일로 일단 재송부 시한을 못 박아버린 것인데 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증인 채택 문제예요. 증인 채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 맹탕 청문회라고 흔히 불리우죠. 네. 5일에 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 좀 특히 야권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예. 공교롭게도 또 8월 5일이라는 날짜를 딱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네. 여기에 걸려 있는 것도 좀 전국에서 민감한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기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임명 동의안을 처음에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한 만료일이 27일이었다. 네. 그리고 재송부 요청은 10일 이내 기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지면 이제 5일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게 그 소관 상임위인 행안부에 회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회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뭐 이런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청문회 패싱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논란의 대통령실 내부 문건인데요. 대통령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의 집회 시위를 분석한 이 대통령실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지난달 29일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참여연대 그리고 경실련 같은 단체들을 권력 비판 시민단체라고 규정을 했고요. 민주노총 산하노조를 권리요구 노동조합이라고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편협한 시각이 드러났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참여연대 역시도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 활동이 매도됐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동조합을 군부대 같은 조직으로 묘사를 하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결합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각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문건에 드러나 있는데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에 능하다. 이슈 메이킹을 잘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최대 10만 명 예상
효과적인 설계 및 군사 훈련 진행 이게 중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훈련을 민주노총이 뭐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이게 예. 이 단체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서 음. 너무 과대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은 게 그 말이 뭐예요? 10만 명이? 민주노총이 보통 총파업이라는 걸 할 예. 때가 있습니다만 보통 총파업의 성공 여부는 가장 큰 사업장, 뭐 금속노조의 그렇죠. 대기업 사업장이라든지 이쪽이 하느냐 마느냐에 많이 달려 있는 그게 안 거거든요. 나오면 안 돼요. 예, 사실 민주노총 내부 질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민주노총이 중앙이 굉장히 약한 조직이다. 네. 예, 쉽게 얘기해서 총연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현장까지 듣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조직 입장에서도 뭐 조합원들 100만 정도 되는 조합원들 동원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국에서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문무가 약간 분리돼 있는데 참여연대나 이런 쪽을 이제 김춘추로 보고 민주노총을 김유신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쪽이 결합되면 엄청나게 파괴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들 단체가 현재 무슨 예전에 그 대규모 촛불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 기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드는 의문은 그러면 이쪽에 연결을 차단하겠다는 게 문건에 들어가 있는데 네. 어떻게 차단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이게 그럼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보고가 됐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의중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비서실이 자체적으로 군사 조직이다 뭐 등등 이 판단을 내린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임원조 시민소통 비서관 얘기에 네. 따르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정리한 내용이다.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파기를 했고 윗선으론 보고한 바 없다라고 뭐 해명을 하긴 보고는 하지 했는데요. 않았다. 예. 네. 근데 이에 대해서 뭐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적절하지 않은 문서는 아예 애초에 작성할 필요가 없지 만들지를 않느냐. 말았어야 되는데, 예. 현 정부 생각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작성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에 여러 차례 대규모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발생 가능했느냐. 이 문제를 좀 따져보면 특히 이제 그 촛불 시위의 상대편 적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이 이게 특정 단체들이 어떻게 여론 작업을 해서 모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다는 것이 이 의견 수렴 단계에서 좀 스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노총이나 이런 조직이 동원을 한다고 하면 한 5만 명 내지 10만 명 정도 시위는 가능하다고 보여있거든요. 근데 수십만 명 되는 시위는 오히려 역대 대규모 촛불 시위를 보면 민주노총이 앞장섰던 시위가 거의 없습니다. 촛불 집회 때 민주노총이 주체는 아니었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횃불이라기보단 네. 들불에 가까운 예. 방식으로 그렇죠. 시위가 일어났고 예.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역할은 시위가 일단 일어나면 이 시위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 정도 네. 역할에 머물렀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문건 사태로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시민단체 또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긴 해요. 네, 뭐 앞서서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전에 뭐 화물연대도 있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도 대통령실의 기조는 어느 정도 이번 정부의 기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또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폐기했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 또 화물연대 파업도 결국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대응이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예. 묘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라든지 화물연대 파업이 아주 뭐 극심한 공권력 좀 투입이라든지 마무리 잘 됐다고 봐요. 네,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가진 예.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공권력 투입만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뭐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를 좀 정부에서 깨닫고 어떤 시민이든 어떤 성향의 시민이든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